안녕하십니까. 민법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민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전체 구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민법이라는 이 과목이 잘 보시면 보세요. 민법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법이 있으면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공법과 사법. 그러면 민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자, 민법은 어디 소속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은 공법은 아니고 뭐다? 사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법이 도대체 뭐냐면 공법은 수직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수직관계. 사법은 수평관계를 규율한다 생각하세요. 따라서 공법 사화하게 되면 굳이 한다면은 공법을 선으로 표시하면 이건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생각하시고, 자, 사법은 개인 사이의 수평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은 무엇이 아니고, 자, 이제 시험 관련된 겁니다. 민법은 무엇이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시험 보시다가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 행위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법행위란 말도 나오고요, 사법행위란 말도 나올 거예요. 그럼 민법은 공법행위에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사법행위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용어가 나옵니다. 공법행위란 말이 있고 사법행위가 나오게 되면 민법은 공법행위와 연관이 없고 사법행위에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민법, 사법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구조를 가서 보니까 민법 전 구조를 가서 보니까 법전입니다. 민법 전 구조를 보니까 구조는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 있고 2편이 있고 그 다음에 3편이 있고 그 다음에 4편이 있고 그 다음에 5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마다 이름이 명칭이 잡혀 있는데 요거 이제 총칙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2편은 물권이라는 타이틀 들어가고요. 3편은 채권이란 말 들어가고요. 4편은 신적, 5편은 상속,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 전 구조를 얘기합니다. 민법 전 구조가 법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눈다면 학자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 2편, 3편을 묶고 4편, 5편을 묶어 가지고 2편, 3편은 우리가 이게 재산관계다. 무슨 관계다? 재산관계다. 그래서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친족상속은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우리 출생에서 사망까지 재산하고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법이다. 그리고 총칙은 이 전체를 뭐한다? 총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뭐한다? 총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을 갖다가 예쁘게 정리하면 1편이 총칙이 있고, 총칙은 건드릴 수 없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 묶어서 무슨 법? 재산법이라는 말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가족법이다 해놓고, 재산법은 다시 2편 무슨 법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 무슨 법이 있고요.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편, 그 다음 뭐요? 친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편 뭐가 있다? 상속이 있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재산법하고 무슨 법? 가족법. 그래서 여기 2편 물권과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총칙은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뭔가 봤더니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어디 가서 중개하는 겁니까? 중개는 가족법 중개는 아니죠. 여기 가서 중개할 이유는 없죠. 재산법 가서 이걸 중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시험 범위는 결국 지운다면 요거 가족법이 아니니까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남아 있는 요거 총칙과 재산법, 물권, 채권만 시험 범위다. 네.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총칙이 도대체 뭘까? 제일 어려운 것이 총칙이겠죠.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X, BX, CX, DX는 Y다. 이렇게 만약에 수학식을 내놓는다면 이 Y를 갖다가 만약에 민법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뭘 한다면 민법 전이다 한다면 공통적인 것이 X입니다. X를 맨 앞에 내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뭐다? Y다. 네, 그러면 X가 몇 편이 되고요? 1편 되고 그다음에 A가 2편, B가 3편, C가 4편, D가 5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때는 총칙을 1편 총칙이니까 이 총칙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도 나오고 A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B 이야기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은 전체를 총괄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총칙이에요. 왜? A, B를 알아야지 X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순서는 이렇게 총칙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칙 공부할 때는 물권, 채권, 친족, 그 다음에 상속 다 얘기가 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가 총칙이라는 얘기죠. 그럼 책 순서는 1편, 2편, 3편 따라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실제상 가장 저간 데는 거꾸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 가면 여러분들이 음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먹는 취향이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브란 사람이 뷔페에 갔으면 그러면 여기 이 순서대로 여기 앞에 나온 순서대로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 갖고 가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순서대로 먹으면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 먹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뷔페 가면 이왕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맛난 거부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찝어서 골라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원하는 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이왕 간 거. 예? 그러면 제일 맛대가 없는 데가 뭐냐면은 총칙이 제일 맛이 없어요. 거꾸로 할게요. 제일 맛있는 데가 이 채권이 제일 맛있고 두 번째 맛있는 데가 물권이고 제일 맛대가 없는 데가 총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때 이 맛없는 것부터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네,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1편, 2편, 3편 돼 있지만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제일 맛있는 데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 물권, 총칙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 또는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건 맛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이고 요거는 맛있는 것부터 먹는 순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는 생각 있죠. 소설책을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지. 당연히 소설이야. 근데 민법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꾸로 책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총칙이 훨씬 더 재밌어져요. 그 이유가 AX, BX, CX, DX, X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BCD를 알게 되면 X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민법 여러분들은 오리엔트 시간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두신 겁니다. 네, 어떻게 진행할지를 생각한다,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칙은 어떤 내용이 있고 물권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라고요? 총칙이에요. 네, 그래서 1편 총칙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 파트 총칙이. 권리는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의 대상이 뭐냐 하는 권리 객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뭐한다? 변동한다는 타이틀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주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연인. 두 번째 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 있죠? 즉 태아가 이 세상에 출생하면 자연인. 법인은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연인 법인이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 구체적인 것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문제 풀 때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 자연인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 임차인. 그럼 여기서 이 인이란 말 있잖아요. 이 인은 당연히 자연인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은 원칙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서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자연인 법인할 때 거기서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의 포인트는 다른 건 아니고,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딱 이벤트를 해줘요. 그때가 민법전에서는 만 19세를 가지고 이벤트를 해주죠. 이 19세 될 때 우리가 뭐라면 성년이라고 해요. 성년. 그러면 출생 이전 단계가 뭐냐면 미성년자가 돼요. 미성년자. 네, 그래서 미성년자랑 이렇게 성년자랑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출생해서 요 성년 되기 전까지는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써줘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성년이 되면 무슨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자하고 행위 능력 있는 자하고 계약하면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미성년자가 이 계약을 나중에 중요한 용어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캔으로 할게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자연인에 쓰는 능력 이야기가 나중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위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정해질 겁니다. 다음 권리 객체 가지고는 권리 객체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동산이란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물이란 말이 있고요. 종물이란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원물과 그다음에 과실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해요. 자, 이 구별 시력은 나중에 부동산은 내 거다 알리는 방법이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 동산은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것을 가지고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 점유, 물권법에서 중요합니다. 주물, 종물은 주가 가면 종물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원물과 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있는데 집세를 받는다. 그럼 집세가 과실이고 집이 원물이고요. 그 다음에 닭을 키우는데 알이 나오면 닭이 원물이고 알이 과실이겠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물권법에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발생하거나, 두 번째 변경하거나, 세 번째 소멸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이란 말을 써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총칙에서는 권리가 변동하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갖다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줘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이고 요거는 결과거든요. 결과. 그래서 결과가 생기는 원인은 행위가 법률 행위 이런 파트도 있고 아닌 파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라는 말을 써줘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요 테마를 가지고 총칙은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는 권리변동.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권리가 변동하는 이 법률행위를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칙은 결국은 결론은 총칙의 결론은 이거 가지고 놀 거예요. 네, 불성립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립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1월, 2월 또 이렇게 뭐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수업을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그 수업 듣고 나서 한번 이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는 이제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요 법률 행위를 가지고 법률 행위 있잖아요.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가지고 성립한 다음에 무효, 유효를 갖고요. 다음에 이 무효하고 유효 중간에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취소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로 가고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유효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총칙은 결론이 이제 요거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효하고 그다음에 여기 취소. 그래서 총칙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 공부하는 데가 포인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이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놀다가 그럼 이제 2편 가서 이제 물권법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2편 뭐다? 물권법. 자, 그러면 물권법은 도대체 뭘 공부하는가 봤더니 물권법은 크게 총칙하고 각칙 이렇게 나눠요. 각칙. 총칙에서는 뭘 공부합니까? 첫 번째 물권 법정주의라는 이 단어를 공부합니다. 무슨 주의요?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에서 두 번째 테마가 물권 변동을 공부해요. 물권 변동. 그러면 이제 이게 물권 법정주의, 물권 변동 이게 뭐냐면 물권은 법이 정해가지고 쓴다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총칙에서 부동산은 알리는 방법이 뭐다? 여기 뭐라 씁니까? 등기라고 했습니다. 뭐였다? 등기.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점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점유. 그래서 특히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물건은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해서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를 가지고 민법전의 물권은 예시로 한 게 아니고요. 한정해서 쓴다 그 얘기야. 알습니까? 그게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럼 이것이 계약법 가면은 이게 반대예요. 채권법은 계약 자유 원칙으로 들어가요. 즉 여기 물권은 물권 법정이고 채권은 계약 자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의 그래서 예시가 아니고 한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률에서 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 물권 변동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여기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 변동도 두 가지예요. 뭐로 인한 거? 네, 법률 행위로. 이게 내려볼게요. 그냥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이 주인공이니까 물권 변동. 법률 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그래서 이쪽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자동 취득인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 취득하는 것인지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법률 행위 아닌 것은 자동 취득일까 그 다음에 등기 취득일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 자동 취득을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가장 대표는 우리가 매매가 됩니다. 매매. 그래서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요. 자, 상속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아닌 것 대표. 그래서 나중에 186조하고 187조를 논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총칙은 법정주의 물권 변동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물권 소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 문제고 키워드는 요겁니다. 법률행위인 것 아닌 것. 그다음에 각칙은 8개 물건을 갖다가 각각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분류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점유권이란 말이 있고 무슨 권? 점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아닌 나머지 것들을 몽땅 묶어서 본권이란 말을 써요. 본권. 본권. 그다음에 본권은 다시 두 번째가 소유권 타이틀이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몽땅 묶어서 제한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란 말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지상권. 네 번째는 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전세권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치권. 7번은 질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8번은 저당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총 물권이 1, 2, 3, 4, 5, 6, 7, 8 8개 물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이거부터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본권이란 말을 써주셔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즉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만약에 경작을 하고 있다. 그죠? 을을 우리는 명칭을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경작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요거 들어가면 미등기 매수인은 내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경작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본권 아닌 점유권과 본권 대표 소유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가야지 물권법 체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미등기 매수인이 열심히 경작하다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은 이 갑한테 가요. 등기된 사람한테.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등기 안 한 이 을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연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칙 8개 물건을 각각 나눠서 들어가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용익 물권이고 처분권을 주는 것이 담보 물권이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물권법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은 보통 한 14문제를 내더라.
총칙은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10문제. 자, 그래서 물권법은 이 권리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3편입니다. 3편. 3편이 채권이거든요. 채권법도 들어가면 총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칙이 있어요. 각칙. 총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 각칙 들어가면 먼저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 관리란 말도 있고요. 부당 이득이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란 타이틀로 나눠져요. 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사무 관리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이제 계약법만 시험 범위예요. 미리의 중개업자 여러분은 계약을 중개하거든요. 그럼 계약법 들어가면 이것도 다시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각칙이. 그러면 각칙 가면 계약 종류가 쭉 열거돼 있어요. 15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은 8개고 계약은 15개예요. 8.15 해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칙은 계약은 언제 성립했는가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또 계약의 효력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를 끝내는 것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요.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해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각칙이 있으면은 15개를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딱 3가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은 뭐냐면 계약법에서 매매 계약하고 그다음에 교환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법은 계약 아까 했었죠? 계약 자유의 원칙. 아까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고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는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게 민법을 얘기했습니다. 민법.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민사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 특별법은 뭐냐면 일반법 민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사특별법이에요. 자, 특별법은 크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보면 여기 끝에 이쪽 오시면 여기 임대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이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법이 들어오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가 아니면 여기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 중에서 구분소유라는 말이 있어요. 구분소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을 때 그래서 민법전 가지고 구분소유를 도저히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 만들어서 민법전 구분소유를 이제 사문화되고 집합법에서 구분소유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당권 가면은 자, 저당권 좋은데 이것이 이제 가면 변칙담보로 들어가요. 변칙담보. 그래서 저당권을 하지 않고 과거에 가등기를 가지고 담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당권 아니고 가등기 담보. 그래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유권 가면은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타인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해요.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 걷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임대차, 일반법, 민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특별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 저당권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서 채권자 폭리를 취하거든요. 그거 막기 위해서 가담법을 만들었고, 또 남의 이름으로 자꾸 등기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3편에서 한 10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별법에서 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네, 결국은 특별법은 그냥 이게 각 하나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돼요. 하나씩 나오는 거, 한 문제씩.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수업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그냥 본문 가지 마시고 와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한번 마음속에 결정한 마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완주해서 합격에 영광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